쉬어가는 시간입니다. 껌이에요. 네, 이건 껌이니까 빨리 하고 우리 쉬었다 하자. 자, 갈게요. 소재도 딱 봐도 되게 쉬워 보이지 않냐? 빨간색을 이용한 판매량 늘리기. 딱 봐도 쉬워 보이죠? 주식. 뭐라고? 주식. 주식. 주식 뭐라고? 주식. 라면색. 주식이요. 아, 주식. 아, 나 뭔 얘기하나 했네. 빨간색을 이용한 판매량 늘리기래요. 제가 빨간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실제로 색깔 중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차를 처음 살 때도 빨간 차를 샀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내미도 저의 영향을 받고 넌 어딜 보고 있냐?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왜 쟤를 보라고 그랬어? 빨간색 좋아한다고 건애가 반응해가지고. 아니 왜 건의 반응을 왜 네가 살펴? 매니저야? 어쨌든간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아들내미도 그 영향을 받았나 봐요. 얘도 뭐만 하면 빨간색이야. 뭐만 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그 탱탱볼 같은 거 있잖아. 무조건 빨간색. 뭐 이렇게 자동차 장난감 있잖아. 무조건 빨간색. 집에 죄다 빨간색밖에 없어. 보면은요. 아무튼가. 전략이었나? 전략이었나? 네, 한번 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As a producer of the product, 자, 제품의 생산자로서 어떤 제품이냐? With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 여러 녹색 채소, 그러니까 selection of 여러 개예요. 선택사항이니까. 그러니까 녹색 채소의 선택사항에서 제품의 생산자로서랍니다. 근데 어떤 녹색 채소냐? That were laid out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디스플레이는 진열대거든요. 진열대가 이렇게 있어. 근데 full length라고 했으니까 꽉 차 있어요. 여기를 따라서 laid out 돼 있대요. layout은 배열하다, 배치하다거든. 근데 수동태니까 배치된 거죠. 그래서 배열된 여러 녹색 채소를 가진 제품의 생산자로서. 됐어?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거 다 채소야, 채소. The chances are that 하면은 아마 뭐뭐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아마 뭐 할 가능성이 있다? More are sold. 더 많이 팔릴 거래요. 뭐가? At the end of the linear display. 선형 디스플레이. 이 선형이죠. 선으로 돼 있죠. 선으로 되어 있는 진열대의 end야. end인데 s 붙었으니까 양쪽 끝이에요. 됐어? 양쪽 끝에서 더 많이 팔릴 거예요. 그리고 less in the middle. 가운데는 덜 팔릴 거예요. 여기는 판매량이 낮대요. 여기는 판매량이 높을 거다. 자, 결론을 먼저 말하고 시작했습니다. 제품의 이렇게 일렬로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쭉 진열돼 있잖아요. 같은 제품이 있을 때 그때 양 끝에 있는 제품은 잘 팔리는데 중간에 있는 제품은 좀 덜 팔린답니다. 자, 이게 일단 결론이야. 왜 그럴까? Consumers tend to purchase at the ends. 이유가 간단하네요. 소비자들은 그냥 양 끝에서 구매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대요. 왜냐면 똑같은 제품이면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사가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판매자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만 팔리면 안 되잖아. 여기도 잘 팔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의 목표란 판매자로서의 목표예요. 판매자로서의 목표가 뭐라고요? is to maximize sales. 판매를 극대화하는 거죠. Along the whole shop fixture. fixture라는 거는 설치물이거든. 이거 진열대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 가게 그 설치물, 진열대를 따라서 판매를 극대화하는 것. 즉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적으로 다 잘 팔리는 거. 이거겠죠. 이게 당연히 판매자의 목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Red is used. 빨간색이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제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점을 말했습니다. 문제점. 그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양 끝에서만 제품이 잘 팔린다고. 여기 안 팔린다고. 문제잖아. 그럼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다 팔아야 되니까.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뭐다? 빨간색을 사용하라고. 여기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니까 주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벤치의 가운데에다가 빨간색이 사용된답니다. 벤치라는 것도 똑같아요. 진열대 말하는 거야. To track the consumer and lift sales. 소비자를 끌어들여서 판매량을 리프트, 올리기 위해서 이제 진열대 중앙에 빨간색이 사용된대요. 그럼 왜 빨간색인데? Why red? Red has hidden messages. 자,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점 has hidden 나왔죠. 이거 현재 완료 아니에요. have pp 아니야. hidden이 메시지 꾸며주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야, 가지고 있다. 빨간색은요,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야. 뭐에 있어서? 컨슈머의 마음에 있어서, 소비자의 마음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 숨겨진 메시지가 뭔데? It can indicate danger, stop, passion이랍니다. 빨간색이 보통 상징하는 게 이런 거죠. 위험, 중단, 뭐 열정 이런 걸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상징하는 게 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whatever the message.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뭐든지 간에, 즉 빨간색이 상징하는 게 뭐든지 간에 필요 없고, 빨간색은 stands out, 눈에 띄고요. and attracts the eye to it. 그것으로, 즉 빨간색으로 시선을 끌어당기죠. 그렇죠? 확 끌어당기잖아. 빨간색 눈에 띄니까.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가운데 판매량을 늘려야 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가 일단 여기로 와야 될 거 아니야. 1차적으로. 그럼 여기로 오게 하려면 눈에 띄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눈에 띄게 하려면 빨간색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목표가 일단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거야. 진열대의 가운데로. 됐어?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효과가 있어요. 빨간색을 설치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give it a try on a soul. 갑 한 대에서 한번 시도해보라고요. 빨간색을 중앙에다 한번 놔보라고.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가운데다가 빨간색 제품 놔보라고요. 효과 있으니까. 실제로 판매량 올라가니까 해봐라. If a red product is not available. 만약 빨간색 제품을 못 써. 녹색 채소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예시에서 나온 거. 근데 여기다가 빨간색 뭐 물감 바를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해라? Use a red drape. 빨간색 휘장을 사용하랍니다. 휘장이라고 어떤 천대기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사용하라고. In the center of the display to achieve the same result.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진열대 가운데다가 빨간색 휘장, 뭐 천이라든가 데코레이션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한번 사용해봐라. 그럼 여기서 빨간색이 있으니까 눈에 확 띄니까 소비자가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로 인해서 판매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결국에는 전체적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빨간색을 전적으로 활용해봐라. 이겁니다. 쉽죠? 끝이에요. 잠깐 쉬었다 합시다. 10분도 안 걸려 이런 거. 진짜 11번까지 할 수 있겠어. 뭐라고? 연비해 주지 않나요? 아니 뭐 고등학교 2학년들이 똥 얘기를 좋아해. 아유, 뜬금없잖아요. 니네랑 내 아들이랑 다를 게 뭐야? 로빈 똥 얘기 좋아해요. 그럴 나이니.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냥 지금도 재밌는데. 그냥 비슷해요 거네야 너랑. 이번에랑 자 4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쬐끔. 자 볼게요. 소재부터 읽어보자. 데이터의 양과 가설 검증이래요. 바로 가볼게요. To check a given hypothesis. 주어진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we need data. 우린 데이터가 필요하답니다. Relevant to the hypothesis. 그 가설과 관련된 데이터가 필요하대요. 여기서 이제 봐야 되는 게 이제 가설과 데이터라는 걸 잘 봐야 되거든요. 가설 그리고 데이터. 이걸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자 이어서 일단 한번 볼게. In a laboratory setting. 자 실험실 환경에서 실험은 are carefully designed. 자, 세심하게 설계가 됩니다. To generate the needed data. 그 필요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설계가 된대요. 일단 쭉 읽어볼게요. In fact, 사실은 many times, 많은 경우에 실험들이 설계가 됩니다. To falsify the hypothesis. 그 가설이 falsify는 틀렸음을 입증하다예요. 틀렸음을 입증하다. 그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실험이 설계가 됩니다. In order to see. 뭘 보기 위해서? If the hypothesis survives the confrontation with reality. 가설이 현실과의 대면에서 살아남는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도록 설계된대요. 자, 지금까지 읽었거든요. 뭔 말이에요? 이거 세 번째 문장인 걸로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볼게. 이해를 돕기 위해. 가설을 뭔가를 세웁니다, 우리가. 가설을 세웠어. 그러면 가설을 확인하려면 자료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가설을 제가 하나 세워볼게요. 예시, 제가 드는 예시예요. 자, 스마트폰 사용량이 높으면 성적이 떨어진다. 자, 가설 세웠습니다. 그럼 저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자료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자료를 생성하려면 실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실험을 합니다. 자, 근데 실험이 어떻게 설계가 되냐면요.
이 가설이 틀렸음을 입증하려고 설계가 된대요. 이 가설이 틀렸다, 아니다, 스마트폰 사용 많이 해도 성적이랑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입증을 하려고 이제 실험이 세팅이 된다는 거야. 왜? 그 가설이 현실과의 대면에서 살아남는지를 보기 위해서요. 현실과의 대면이 이제 무슨 말이냐? 자, 여기 이제 설명을 좀 써놨는데요. 이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여기도 좀 확대해 드릴게요. 자, 보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설 검증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봐봐. 실험이란 건 뭐다? 가설을 무효화하려고 설계된다고요. 이 가설이 틀렸다, 스마트폰 사용과 성적은 무관하다, 이거를 확인하려고 설계가 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가설이 현실과의 대면에서 살아남는지 확인한다는 말이 나왔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가설이 틀린 것을 입증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가설이 이런 반증 시도를 견뎌낸대요. 견뎌낸다는 것은 뭡니까? 여전히 저게 유효하다, 스마트폰 사용이 많으면 성적이 떨어진다 라면, 그러면 현실과 잘 부합해서 신뢰할 만하다는 뜻이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자, 이걸 읽어봤는데, 현실과의 대면에서 생존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현실은요, 실제예요. 실제. 가설은 뭐야? 말 그대로 가설이잖아. 가짜야, 가짜. 내가 그냥 임의로 세워놓은 거야. 세워놓은 건데, 이 가설이 현실과 대면한다는 거는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하다. 그럼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말 그대로 가설이 맞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가설이 맞는지를 아닌지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요. 가설이 진실인지를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해지죠. 됐어? 현실과 대면에서 살아남는다. 실제로 해봤더니 맞았다. 실제로 해봤더니 맞았다. 이게 현실과의 대면에서 살아남는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가설이 진실이다 라는 걸 알아보려고 얘가 틀렸다라는 쪽으로 이제 설계가 된다는 거야. 이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설계를 해본다는 거죠. 데이터를 모읍니다. 예를 들어서 1등급 받은 애, 2등급 받은 애, 3등급 받은 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 데이터를 모으는 거야. 어떻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얼마나 됐냐? 1등급 애들 쫙 모아놓고 뭐 한 8시간 됐어요, 뭐 9시간 됐어요, 뭐 10시간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 실제로 등급이 내려갈수록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올라간다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은 내가 이 데이터를 수집한 이유는 이게 틀렸다를 입증하려고 데이터를 수집한 건데,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이제 많아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는 게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현실과의 대면에서 어떤 게 있습니까? 생존하게 됐네요, 얘가. 그러니까 얘가 가설이 결국에는 진실이 된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 Generating such experiments, 그러한 실험을 만들어내는 게 is possible,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we have the hypothesis in advance, 우리가 사전에 가설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가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실험을 만들어낸 거죠. 지금 순서를 잘 봐야 돼요. 이 글은요. 가설을 세워, 그러고 난 다음에 실험을 실행하는 겁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데이터나 뭐 여러 가지 뭐 등등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가설을 먼저 세워 놓으면은 이 가설에 맞춰서 실험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환경에 맞춰서 실험을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실험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다는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내용이 바뀌거든요. 잘 보세요. 쉽고요. 자, 하지만 if we rely on data to generate hypotheses,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의존한다면이에요. 반대가 된 거야, 이번에는. 자, 아까는 어땠죠?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벗을 기준으로는 뭐가 나오냐면요, 가설을 만들려고 데이터를 의존한대요. 즉, 데이터 수집을 먼저 하는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설을 만든다고요. 거꾸로 간다고, 거꾸로. 됐어? 이 얘기하는 거야. 가설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에 의존한다면. 됐어? 그렇게 된다면 we cannot make sure, 우리는 확인할 수 없대요. 뭐를? 대처를요. 수집된 데이터가, 그 수집된 데이터가 보통은 기회주의적인 방식으로 수집이 되는데, 이게 어떤 데이터다? Needed to prove or disprove the hypothesis, 그 가설을 증명하거나 반증하는 데 필요로 되는 데이터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게 된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또. 자, 다시 반대로 갑니다. 가설이 없어. 이번엔 데이터를 먼저 모으는 거야.
학생들의 데이터를 쫙 모았어. 아까처럼 1등급짜리, 2등급짜리, 3등급짜리, 4등급짜리 해갖고 스마트폰 사용량을 했어. 얘는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이렇게 쓴대. 예를 들어서. 자, 데이터를 먼저 수집한 거죠, 이번에는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기반으로 이제 가설을 세우는 거야. 어떤 가설을 세우는 거야? 아, 스마트폰 사용량이 적을수록 성적이 높구나.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근데 이건 문제예요. 얘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잖아, 지금. 얘는 문제가 없거든요. 얘는 문제가 없는데 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이게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우연일 수도 있잖아. 주역고에서만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대신고를 가보니까 거꾸로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실험이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게 실제로 이 데이터가 이 가설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나머지 변수를 다 차단했는가. 예를 들면 나머지 변수는 이거예요. 1등급 애가 스마트폰은 6시간 써. 근데 컴퓨터는 10시간 해.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7시간 써. 근데 컴퓨터는 얘 1시간밖에 안 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변수도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다른 변수도. 그러니까 다른 변수란 건 예를 들어 컴퓨터 사용 시간이 똑같이 10시간씩이어야 돼. 이 똑같아야만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이 다른 변수가 다 달라. 얘는 컴퓨터 10시간 써, 얘는 3시간 써, 얘는 5시간 써, 얘는 4시간 써. 막 이런다는 거야. 그러면 얘네가 성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스마트폰 사용 시간 때문인 건지 컴퓨터의 사용 시간 때문인 건지 어떻게 하냐고요. 어떻게 가설을 세우냐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설을 이후에 세우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근데 반대로 가설을 먼저 세우면은 그 가설에 대한 데이터만 모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데이터만 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 스마트폰 사용 시간 좀 다 말해보자. 이것만 조사하면 그만인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어때요?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버리면 데이터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성적이 이제 높은 애들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알고 싶어요. 1등부터 4등급까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녀석에 뭐 이런 것까지 다 알아봐야 돼. 학원 몇 개 다녀?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 스마트폰 얼마나 써? 인스타는 깔려있어? 뭐 아니면은 또 뭐 컴퓨터는 얼마나 하는데? 잠은 얼마나 자? 이게 다 변수예요. 이게 다 변수라고. 이렇게 수많은 변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다 한 요소만 빼고 어떻게 나머지는 다 똑같이 맞춥니까? 말이 돼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수집하고 난 다음에는 가설을 세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 변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나 이런 가설 검증 같은 경우는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지 반대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지금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글 전체가. 되니? 자, 그럼 이어서 읽어볼게. Having more data. 자, 데이터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딜레마를 만든대요. 어떤 딜레마를 만드냐면 결국에는 그것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답니다. 어떤 기회냐면 to have the right data. 그러니까 알맞은 데이터를 확보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데이터를 학생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얘가 몇 등급인데 얘가 지금 뭐 학원을 몇 개 다니고 몇 시간 공부하고 잠을 얼마 자고 이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해. 그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구체적이 되잖아요. 구체적이 되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변수도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럼 변수가 늘어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세울 수 있는 가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이 데이터 우리가 수집하는 그러니까 그 가설의 수가 훨씬 더 빨리 늘어나는 거야, 데이터보다. 데이터는 하나 늘어나는데 그로 인해서 가설은 10몇 개, 20몇 개가 늘어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이 가설의 수가 그러니까 가설의 수가 데이터의 수보다 훨씬 더 빨리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는 실제로 한 2개 정도밖에 없어. 컴퓨터 사용 시간,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거밖에 없어. 근데 이걸 가지고 가설을 세울 수 있는 거는 10몇 개, 20몇 개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데이터가 하나 더 늘어나. 그러면 또 뻥튀기 되는 거야, 가설의 수는요. 됐어? 그럼 가설의 수가 훨씬 빨리 늘어나잖아. 어떻게 가설을 세워요, 근데? We have the hope of catching up. 우리는 따라잡을 희망이 없답니다. Simply by collecting more and more measurements. 그러니까 단순히 점점 더 많은 측정값을 수집하는 것으로 인해서 따라잡을 가망이 없다는 거야. 데이터가 늘어나면은 이게 훨씬 더 빨리 늘어나니까. 되니? 자, 내가 방금 전에 한 얘기를 여기다가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스마트폰 얘기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요. 확대해서 보여줄게. 잘 봐. 좀 길거든요. 그냥 쭉 읽어볼게.
자, 학교에서 성적과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 이런 거에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걸 위해서는요 2가지 접근 방식을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가설을 먼저 세우는 거야. 방금 말했다시피 1번이야 1번. 가설을 먼저 세워.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을수록 학생들의 성적은 떨어진다. 이런 가설을 세울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가설을 검증하거나 반증하기 위해서 이제 데이터를 수집해야겠죠. 즉 학생들의 성적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다 이해됐죠? 그러면은 가설이 먼저 세워지니까 수집하는 데이터가 가설을 검증하기에 적합하겠죠. 그렇죠? 왜냐면 그거에 알맞은 데이터만 수집하면 되니까. 맞죠? 자, 근데 두 번째 방법으로 가보자. 데이터를 먼저 수집해요. 그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행동 패턴과 성적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설을 세우는 거야.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가설을 세운다고.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보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많은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가설을 세울 수는 있어요. 세울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랑 성적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나머지 변수를 제대로 측정했느냐 아니면 이게 우연이냐 이걸 확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 인과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데이터를 먼저 수집하고 가설을 세우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가설 검증에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가 항상 더 나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데이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세우고 그거에 알맞는 데이터만 필요하다는 거죠. 됐어요? 오히려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설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 글은 가설 검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네, 11강의 1번 보겠습니다. 안 어려워요. 여기까지 하면 딱 끝납니다. 자, 좀만 힘냅시다. 이거 하면은 수업 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47분이라서. 갈게요. 자, 소재부터. 몸짓과 언어 능력 간의 연관성 이렇게 돼 있어요. 몸짓, 제스처죠. 바디랭귀지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non-verbal이라고도 표현합니다. non-verbal, 비언어적인 것. 그리고 언어는 verbal 이렇게 표현하죠. 가볼게요. Gestures and speech. 자, 몸짓과 언어는 use similar neural circuits. 유사한 신경회로를 사용했대요. As they developed. 그것들이 발달할 때. In our evolutionary history. 우리의 진화 역사에서. 이게 주제거든요. 다시. 몸짓과 언어는요. 몸짓이라는 거는 non-verbal이거든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비언어 요소죠. 비언어 요소. 비언어적 요소. 근데 verbal. 언어적 요소죠. 그럼 이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해 봤을 때는요 서로 별개죠. 사실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요. 그렇죠?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랑 말로서 표현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별개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얘네가 초기 우리 진화 단계에서 얘네가 발달할 때는 신경회로가 비슷했대요. 그러니까 이 언어적 요소와 비언어적 요소를 표현할 때 필요한 신경회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신경회로가 비슷했었대요. 같이 연결돼 있었대. 자,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맥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것을 제안한 최초의 인물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로는 non-verbal 나왔죠? 비언어적이고 and verbal skills 언어적인 기술이 might retain their strong ties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대.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뭡니까? 유사한 신경회로를 가지고 있다. 이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Even though 비록 뭐 할지라도 they've diverged into separate behavioral spheres. 자, 여기서 diverge 하면은 갈라지다. 이거 divide거든요. divide. 똑같은 뜻이에요. 그것들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뭘로 갈라졌는데 별개의 행동 영역으로요. 그러니까 별개의 행동 영역이잖아. 두 개가요. 지금은 갈라져 있잖아.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뭐다? 얘는 애초에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구나. 즉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가 뭔가 관련성이 있구나. 끈끈하게 뭔가 연결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랬던 이제 이 생각이 맞았는가? He was right. 맞았대. 자,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실제로 어떤 연관이 있는가? Studies confirmed it. 자, 연구가 그것을 확인했어요. With a puzzling finding. 되게 당황스럽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확인을 했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연구 내용이야.
People who could no longer move their limbs. 자, 이 limb이라는 게 사지거든요. 사지. 몸이야, 몸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의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뭐 때문에? brain injury 이후에. 그러니까 뇌손상을 당했어. 뇌손상을 당하고 난 뒤에 이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면은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니까 뭡니까? 얘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비언어적 요소가 문제 생겼죠. 신체적인 거니까. 얘가 문제가 생겼더니 어떻게 된답니까? Also increasingly lost their ability. 점차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잃었답니다. 어떤 능력?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능력을 잃었대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언어적 요소에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됐어? 관련이 있다는 거겠죠. 자, 또 다른 실험이 있습니다. Studies of babies. 아기들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또 뭘 보여주냐면 같은 직접적 association, 연관성을 보여줬대요. 또 We now know.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데 대체로 알고 있는데요. 유아들이 do not gain a more sophisticated vocabulary. 더 정교한 어휘력을 갖지 못한답니다. Until 뭐 할 때까지? 그들의 fine motor finger control이 그들의 미세한 손가락 움직임 통제가 개선될 때까지는요. 그럼 결국 이것도 무슨 말입니까? 이게 개선이 된다면 언어적 요소도 개선이 된다. 이 얘기한 거죠 지금. 됐습니까? 그럼 결국엔 둘이 관련이 있다는 거네요. 그죠? That's a remarkable finding. 그것은 놀랄만한 연구 결과랍니다. 제스처는요, 몸짓은 are windows into thought processes. 맥닐 says. 맥닐이 말하기로는 몸짓은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사고 과정으로 들어가는 창문이란 게 뭘까요? 몸짓이라는 것, 즉 비언어적인 요소는요, 이 언어적인 요소와 관련성이 있는 녀석이다. 그냥 이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근데 이 글에서는요, 이렇게 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비언어적 요소와 언어적 요소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예시를 보면은요, 다 출발이 여기예요. 예시에서 봤을 때 지금 예시 2개 나왔잖아. 신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언어에 문제가 생겼다. 신체가 개선되니까 언어도 개선됐다. 다 여기가 출발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정확하게 하자면 비언어적 요소가 언어적 요소에 영향을 줬다가 좀 더 가깝게 돼요. 이 글에서는요. 이 반대의 예시는 안 나왔어요. 언어가 잘못되니까 신체가 잘못된다. 이건 아니었잖아. 일단. 그렇죠? 이 얘기는 안 나왔어요. 근데 신체에 문제가 생기니까 말에도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여러분 그 신체적으로 이게 우리 이제 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이제 종종 봤을 때 그 장애인분들이 이제 신체적으로 좀 이제 불편해서 이제 휠체어 타고 다니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자세히 보면 아는데 약간 그분들이 말도 약간 어눌하거나 이런 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뭡니까? 비언어적 요소에 문제가 생기면 언어적 요소에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관련성이 있다. 자, 내용은 이제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이에요. 여기 설명을 써놓긴 했는데요. 이거는 좀 중요하거든요. 또 서술형으로 단골이라서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 잠깐만 앉을게요. 자, 제가 이 메모장에 써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Not A until B거든요. 그럼 이거를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B 할 때까지 A 하지 않다죠. 그렇죠? 그대로 해석한 거죠. 근데 보통은요 이 해석을 별로 안 좋아해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어떤 해석을 좋아하냐면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봐봐 A 하다라고 돼 있죠. 지금 해석을 보면은요. 근데 여기엔 not이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해석이 헷갈리겠죠. 학생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해석을 더 좋아합니다. 됐어? 근데 이 두 해석이 뭐냐?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왜냐면 내가 한글로 써볼까? 나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저녁을 안 먹을 거다. 안 먹었다. 다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녁을 먹었다. 똑같은 말. 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나 숙제 다 할 때까지 나 밥 안 먹어. 나 숙제 다 하고 밥 먹을 거야. 똑같은 말 아니야? 됐죠? 똑같은 말.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영어로 쓸 건데 일단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데이 언틸비가요. 바꿔 쓸 수 있는 버전이 2개가 있어요. 도치랑. 네, 도치로도 쓸 수 있고 강조로도 쓸 수 있어요.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서술형에서.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예문을 썼잖아요. 이걸로 한번 써볼게요. 영어로. 자, 일단은 여기 다 지우고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자, 강조 버전이 있고요. 도치 버전이 있거든요. 자, 강조 버전을 먼저 보여드리면 강조 구문은 이제 다 쓰고 일단 쓸 시간 줄 테니까 일단 잘 봐봐. 강조는요 우리가 어떻게 써요? It is 대시죠. 이게 강조 구문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구성을 할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물결 자리에 이제 뭘 쓰냐면요, 얘를 강조하는 거예요. until B를요. 왜냐면은 원래 강조 구문에서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명사나 부사가 들어가거든요. 명사나 부사. 근데 지금 until B가 뭐야? 이게 부사잖아. 부사절 또는 부사구잖아. 그렇지? 그래서 until B가 여기에 들어가. 됐지? 그럼 이제 남는 게 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not이라는 녀석은 원래 동사에 붙어있는 놈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씁니다. is 뒤에다가. 됐어? 그럼 이제 남는 게 뭐야? A가 남죠. 이 A가 여기에 가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 A를 쓸 때 조심해야 돼. 왜냐면 봐봐. 아까는 not A였으니까 A가 부정문이었잖아. 근데 not이 여기 앞으로 빠졌지. 그러니까 이 A는 긍정이 돼야 되는 거야. 요게 좀 조심해야 되는 거. 도치를 볼게. 자, 도치 구문은요 어떻게 생겨보냐면 부정어가 나오고 주어, 동사 주어 순으로 나오는 거. 이게 도치 구문이거든. 근데 여기서 이 동사 주어를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의문문처럼 쓰는 거야. 의문문처럼. 이게 일단 기본 틀이거든. 그럼 잘 봐봐. 그럼 여기에서 이게 기본 틀이니까 그럼 이걸 한번 넣어보자. 자, 부정어를 넣어야 돼. 이거지 부정어. 그럼 not을 여기다 넣었어. 자, 그 다음에 뭘 넣냐면요 얘를 넣는 거야. until B를 이렇게 넣었어.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그럼 남는 게 뭐야? A죠. A가 이제 나오는데 이 A 자리가 바로 뭐냐? 동사, 주어 이렇게 간다는 거야. 됐어? 이렇게 도치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잘 봐봐. 틀을 알려줬으니까 예시를 한번 써볼게요. 조금만 축소할게. 지금 이 예시를 썼잖아요. 요 예시를 제가 영어로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됩니까? I didn't have dinner until I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나는 내 숙제를 마치고 나서야 비로소 저녁을 먹었다. 됐죠? 자, 이게 일단 기본형이야. 자, 그럼 얘를 이제 강조 버전으로 써볼 거고 도치 버전으로 써볼 거거든. 잘 따라와봐. 자, 일단 강조 구문의 기본 틀을 쓸게. 이거야. 도치는 뭐야? 난 나오고 이거야. 일단 기본 틀을 먼저 썼어. 자, 시제가 과거잖아. 과거로 바꿔 쓸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써라? not 쓰고 until B를 써야 되죠. 자, until B가 뭐야? 요거잖아. 요거. 자, 요거를 쓸게 여기다가 썼어. 그럼 남는 게 뭐야? 요거죠. 요건데 not은 빼야겠죠. not이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럼 남는 게 뭐야? I have dinner잖아. I have dinner. 얘가 남았지. 근데 얘 not 날라가야 되죠. 근데 시제가 과거잖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긍정문으로. 아까 긍정문이었죠? 됐어? 이렇게 하면 강조구문이야. 됐죠? 자, 도치구문 보여줄게. 도치 구문은 not 어쩌고 나오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거죠? 이거죠 이거? not until B, A 이거였죠? 정확하게. 자, 그럼 가볼게. until B가 요거예요. 그대로 넣습니다. 넣었어. 남는 게 뭐야? 요거죠. 자, 일단 넣어볼게. 근데 not이 앞에 있으니까 요건 지워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시제 맞춰야겠죠. 이렇게 하면 틀리죠. 왜? 도치가 돼야 되나? 도치. I had dinner를 도치해야 돼. 어떻게 도치해라? 의문문 쓰듯이 쓰라고. 의문문 쓰듯이. 얘를 의문문 쓰듯이 쓰려면 did I have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완성인 거야. 됐어? 이게 이제 도치 구문의 이제 그 변형이에요. 얘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됐어? 그러면은 잠깐만 볼게. 이거 이따 쓸 시간 줄게. 잘 봐봐. 여기에서는 지금 어떻게 나왔습니까? 잠깐만. 하나만 더 띄울게. 자, 요 문장을 써볼게요. 요 문장. 지금 대절 이하만 써볼게. 그럼 in fact, do not gain on more. 그다음에 sophisticated vocabulary. 이렇게 나와 있잖아. 지금 문장이. 조금만 축소할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 똑같아요. not until 있잖아. 그렇죠? 여기가 until B죠. 여기가 A고요. 됐나요? 자, 아이고.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강조 구문 하려면 어떻게 해라? It is that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it is not until B니까 요거 쓰면 되겠죠. 자, 요거 썼어. 그 다음에 요거를 일단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일단 썼는데 not이 앞에 있으니까 not을 빼야겠죠, 그렇죠? 3인칭 단수 아니니까 개인 그대로 쓰면 되겠네. 긍정문으로. 이러면 끝.
됐어? 강조 구문 썼어. 강조. 자, 도치 한번 써볼게요. 도치. 도치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똑같이 not until b a 요거였어. 요게 틀이었어. 자, 그러면 until b가 여기 있으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쓰면 되죠. until b 썼어. 그 다음에 a가 여기까지잖아.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일단 썼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not을 날려야겠죠. 자, 날렸습니다. 근데 의문문으로 써야겠죠. 얘를요. to infancy 이렇게 하면 완성인 거예요. 됐어? 이렇게도 바꿔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방법을 보여준 거니까 요건 다 지워버릴 거예요. 자, 요 틀을 필기하세요. 요 틀을. 요 틀. 응? 이걸 맨날 한대요. 작년이 뭐야, 3류야. 지난 시간부터 기억 못하는데. 아니, 잘 나와서 그래 이게. 그러니까 영작에서 나오는 것들이 맨날 저런 식이야. 자, 어차피 저거 필기하면 되니까 이거 촬영은 좀 끊을게요.